안녕하세요. 한 번에 합격한다. 원샷 원킬 전산회계입니다. 이번 강의는 전산세무 2급 100회 1강 이론 강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론 강의에 앞서 전산회계 1급 요약집 이 부분과 전산세무 2급 요약집 이 부분을 확인하시고 강의를 들어주시면 보다 학습 효율이 높아집니다. 자, 1번 아래의 자료를 이용하여 2022년 매도 가능증권 처분 손익을 구하면 얼마인가? 요즘 이런 문제가 유행인 같습니다. 자주 출제되니까 꼭 좀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2021년 7월 5일날 매도 가능증권 1000주를 주당 5,000원에 취득했네요. 당연히 매도 가능증권 500만원, 현금 500만원이 됩니다. 물론 무엇으로 주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저는 현금으로 처리했습니다. 12월 31일 날 평가해야 되겠죠. 매도 가능증권을 기말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매도 가능증권 평가익 100만원을 인식하다. 그러면 매도 가능증권 평가익 100만원, 매도 가능증권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결산을 마치고 나면 매도 가능증권의 장부가액은 600만원입니다. 왜? 구입시 500만원인데 매도 가능증권 100만원 상승되었죠. 600만원입니다. 한 주당 단가는 6,000원이 되죠. 왜냐하면 600만원이 나누기 얼마? 1,000원이었죠. 1000주가 됩니다. 그러면 6,000원이 됩니다. 그리고 매도 가능증권 평가이익 있죠. 평가이익은 자본 항목이며 차기로 이월됩니다. 다음입니다. 자, 매도 가능증권 1000주를 3,000원에 처분했으면 좀 나을 텐데요. 100주네요.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큰 키가 나오게 됩니다. 매도 가능증권 처분 시점에 매도 가능증권 평가 손익도 제거가 되어야 됩니다. 즉, 지금은 매도 가능증권 평가 이익이 있죠. 이게 제거가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1000주를 다 팔았더라면 전체가 다 제거가 되어야 되겠지만 지금은 100주입니다. 10%만 매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의 몇 퍼센트? 10%만 제거가 되게 됩니다. 출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매도 가능증권 100주를 팔았습니다. 그러면 주당 단가가 얼마였습니까? 6,000원 곱하면 매도 가능증권 60만원이 됩니다. 큰 문제가 없습니다. 두 번째, 받은 금액은 주당 3,000원입니다. 그러니까 3,000원 곱하기 100주 하면 30만원이 되겠네요. 다음입니다. 자, 이때 이 매도 가능증권 평가 이익이 제거가 되어져야 됩니다. 100만원이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10%를 팔았기 때문에 이 금액의 10%인 얼마? 10만원만 제거하게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게 40만원이고 이것은 60만원입니다. 20만원이 되어야 되겠죠. 매도 가능증권 처분 손실이죠. 손실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20만원이 되었더라면 매도 가능증권 처분 이익이 됐겠죠. 지금은 차빈이 20만원이 됩니다. 매도 가능증권 처분 손실 20만원이 됩니다. 자, 요즘 매도 가능증권 이 문제가 유행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힘드시더라도 꼭 좀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키워드는 매도 가능증권 처분 시점에 매도 가능증권 평가 손익도 제거가 되어야 된다는 게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매도 가능증권 처분 손실 20만원이 되겠습니다.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입니다. 2번입니다. 자, 다음 중 수익 인식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일반 판매 상품을 인도한 날, 시용 판매 체험문을 말하는 거죠. 고객이 구입 의사를 표시한 날, 위탁 판매, 출판사와 서점간의 관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출판사는 위탁자, 서점은 수탁자. 그러니까 서점이 수탁자가
위탁품을 판매한 날 수익을 인식하게 됩니다. 나머지는 한번 보시고요. 인적 용역의 제공입니다. 용역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그러니까 내가 인적 용역을 10일 제공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8일 만에 완료가 되었어요. 그러면 완료한 날이 빠르기 때문에 8일째 수익을 인식하게 되고 10일 하기로 했었는데 11일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두 날짜 중에서 빠른 날, 돈 받기로 한 날, 이 날이 수익 인식 시기가 된다는 거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출판사가 서점에게 해당 재화를 인도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이거 틀렸죠? 수탁자가 고객에게 팔았을 때 수익을 인식하게 됩니다.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수강료입니다. 수강료는 강의 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한다. 그 기간에 따라서 해당 기간만큼 수익을 인식하게 됩니다. 할부 판매는 이자 부분을 제외한 판매 가격에 해당하는 수익을 판매 시점에 인식한다. 자, 할부 판매가 되겠죠. 할부 판매는 판매 시점에 인식하게 됩니다. 살부 조건 판매는 그 상품을 인도한 날 수익을 인식하게 됩니다. 광고 제작 수수료는 광고 제작의 진행률에 따라 인식합니다. 예, 맞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 되며, 참고로 2번, 3번, 4번 보기는 잘은 출제되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하지만 함께 익혀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3번입니다. 다음 중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회계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우리 회계 정책의 변경과 회계 추정의 변경이 있는데요. 정책의 변경이 큰 개념입니다. 회계 정책이 바뀌면 소급법입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다 바꾸어야 됩니다. 변경된 새로운 회계 정책은 소급하여 적용합니다. 하지만 추정의 변경은 회계 추정치의 근거와 방법을 바꾸는 건데요. 단기와 단기 이후의 기간에 반영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전진법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회계 추정의 변경 효과를 전진적으로 적용한다. 여기서 단기와 단기 이후의 기간에 반영한단 말은 오늘 5월 3일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 회계 추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5월 3일부터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단기분 1월 1일부터 전진적으로 바뀐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회계 정책의 변경은 선입선출법을 도입선출법으로 변경하는 거, 재고자산의 단가 산정 방법이죠. 또는 후입선출법을 선입선출법으로 단가 바꾸는 방법과 유가증권 취득 단가 산정 방법의 변경하는 것이 회계 정책의 변경이고, 나머지는 회계 추정의 변경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울러서 회계 정책의 변경과 회계 추정의 변경의 효과로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는 회계 추정의 변경으로 본다는 거, 이게 전산회계 1급 요약집 40분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볼게요. 매기 동일한 회계 정책 또는 회계 추정을 사용하면 비교 가능성이 증대되어 재무제표의 유용성이 향상된다. 예, 1번 맞는 말입니다. 두 번째, 우리 재무제표 5가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내 주변에는, 회계하는 사람 주변에는 항상 현금이 흘러다닌다. 주석, 변, 자본 변동표, 현금이 흘러다니네요. 현금 흐름표. 이 5가지가 되겠죠. 1번 맞습니다. 회계 정책의 변경과 회계 추정의 변경을 구분하기 불가능한 경우 회계 추정의 변경으로 본다. 이거 앞에서 했었죠. 예, 맞습니다. 회계 정책 변경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경우 전기, 단기, 차기 소급 적용하는 거죠. 그 변경 효과를 당해연도 회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틀렸죠? 소급은 전기부터 다 바꾸어야 되는 겁니다.
단기와 단기 이후의 효과를 반영하는 것은 점진법이 되겠죠.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답은 회계 추정의 변경은 기업의 환경 변화, 새로운 정보의 획득 또는 경험의 축적에 따라 지금까지 사용해오던 회계적 추정치의 근거와 방법을 바꾸는 것을 말한다. 예, 맞는 말입니다. 요 말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다음 중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액법은 자산의 내용 연수 동안 일정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방법이라. 그렇죠. 매년 같은 금액을 상각한다고 정해진 금액이 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내용 연수 도중 기계 설비의 사용을 중단하는 경우 장래에 사용을 재개할 예정이라도 감가상각을 중단한다. 자, 이런 말들도 보기로는 많이 안 나오는데요. 답은 2번입니다. 자, 내용 연수 도중 기계 설비의 사용을 중단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매각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장래에 사용을 재개할 예정인 경우는 계속 감가상각을 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중단하면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자, 매각할 거다 이런 것은 감가상각하지 않고 사용할 예정이다 감가상각을 계속 해줘야 된다 이런 말이 됩니다. 3번 새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물의 철거 관련 비용에서 철거된 건물의 부산물을 판매하여 수취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은 토지의 지도금가에 포함한다. 그러니까 내가 건물 지으려고 땅을 샀는데 땅 위에 건물이 있었단 말이죠. 이거 철거해야 되겠죠. 이 철거된 돈은 땅값 안에 들어가야 된다. 물론 철거하면서 철근 같은 거 있죠. 쇠 같은 걸 모아서 팔게 됩니다. 이 값은 빼고 나머지는 다 토지 가격 안에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예, 맞는 말입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을 선택할 때는 경제적 효익이 소멸되는 형태를 반영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선택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자, 2번 보기도 잘은 나오는 보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1번 보기, 3번 보기, 4번 보기는 자주 나오는 말이 되겠죠. 아무튼 정답은 2번이 되고요. 이 내용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래의 자료에서 기말 재고자산의 포함입니다. 내거는 어떤 거냐? 요거 전산회계 회계 1급 요약집에 있는 거 참고하십시오.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매입이네요. 아직 도착 안 했습니다. 도착지 인도 조건이니까 매입일 때 도착해야지만 내 겁니다. 아직 도착하지 않았으니까 남거. 구매자가 매입 의사를 표시한 시송품은 체험분 생각하면 됩니다. 고객이 매입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그러면 팔린 거죠. 남거. 제3자에게 판매하기 전에 적성품. 이거 뭐예요? 서점이 가지고 있는 거 누구 거? 내 거. 이거 내 겁니다. 담보로 제공한 저당 상품. 담보 제공된 거는 내 거죠. 은행에 아파트 담보 대출 받았습니다. 이 아파트는 누구 것일까요? 은행 것일까요? 내 거일까요? 내 거죠. 이거 내 거. 따라서 내 거는 200과 700에서 900만 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6번 한국은 제조간접비를, 자, 우리 원가회계에서는 이 제조간접비 배부하는 게 핵심입니다. 직접 노무시간을 기준으로 배부하고 있다. 예, 알겠습니다.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는 40만원 과대이다. 그러니까 예정 배부액이 실제 발생액보다 40만원 과대 배부했네요. 단기의 실제 직접 노무시간은 35,000시간이고 단기 말 현재 실제 제조간접비 발생액은 100만원이다. 직접 노무시간당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율은 한번 뭐 해볼게요. 자, 먼저 실제 제조간접비 발생액은 얼마였습니까? 100만원. 그런데 예정 배부가 40만원 과대되었다네요. 예정 배부액이 40만원 과대 배부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정 배부액을 구할 수 있죠. 어떻게? 실제 발생액보다 40만원 과대 배부되었으니까 예정 배부액은 얼마가 되나요? 140만원. 그리고 실제 노무 시간은 얼마입니까? 35,000시간. 따라서 예정 배부액 얼마? 140만원 나누기 실제 노무 시간 35,000시간을 하면 40원이 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실제 제조간접비가 100만원인데 예정 배부액이 40만원 과대 배부되었으니까 예정 배부액은 140만원이라는 거 충분히 찾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누기 문제에서 직접 노무 시간으로 배부한다 그랬잖아요. 직접 노무 시간이 35,000시간 나누어 버리면 계산기로 계산해 보십시오. 저는 먼저 해봤습니다. 3번 40원이 됩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7번 주한라는 직접 배부법으로 보조 부분의 제조 간접비를 제조 부분에 배부하고자 한다. 보조 부분의 제조 간접비를 배부한 후 절단 부분의 총원가는, 자, 일단 이런 표가 나오면 많은 수험생들이 어려워하는데요. 직접 배부법입니다. 쉽습니다. 한번 볼게요. 일단 모든 것들은 보조 부분에 있는 돈을 어디에? 제조 부분에 배부가 된다라는 거. 보조 부분에 있는, 즉 다시 말해서 이 30만원과 20만원이 여기에, 그리고 여기에 배부가 된다라는 거 알아주십시오. 항상 그렇습니다. 제조 부분이 보조 부분에 배부되는 것이 아니라 이 보조 부분이 제조 간접비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배부되는데요. 두 번째입니다. 직접 배부법이잖아요. 그러면 용역 간의 관계, 보조 부분에 있는 이것들은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이것들로만 계산이 된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다음 한번 볼게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절단 부분이네요. 절단 부분 요거 다 더했을 때 얼마가 되는가? 일단 90만원에다가 배부된 금액을 더하면 되는데요. 자, 먼저 설비 부분입니다. 설비 부분. 자, 설비 부분 30만원이 배부돼야 됩니다. 어디에? 이 30만원이 비율에 따라서 여기에 배부될 것이며, 그리고 동력 부분 25만원이 여기에 배부되고 여기에도 배부가 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전체적인 그림 이해되시나요? 그것부터 먼저 잡으셔야 됩니다. 답만 이래 답에 막 해설 보고 답 보고 여기에 집중하시면 이게 해결이 안 돼요. 문제가 달라지면 어려워집니다. 자, 항상 보조 부분에 있는 것이 제조 부분에 배부가 된다. 이거 1번. 두 번째, 직접 배부법에서는 용역 간의 관계를 완전히 무시한댔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시, 없다고 생각하면 된다. 세 번째로, 자, 배부되는데 30만원이 배부됩니다. 배분전 원가죠. 이게 설비 부분입니다. 이게 설비 부분이죠. 그러니까 30만원이 어디에 배부된다? 여기와 여기에 비율에 따라서 배부되고요. 25만원, 이게 동력 부분입니다. 동력 부분이 밑에 줄이잖아요. 여기에 각각 배부될 겁니다. 자, 제가 곱하기를 해두었습니다. 자, 먼저 30만원부터 배부하겠습니다. 어디에? 여기와 여기에 배부가 되는데요. 먼저 30만원 곱하기, 자, 이 전체는 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전체 1000시간입니다. 직접 배부법에서는 이거 쓰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1000시간 중에서 몇 시간입니까? 400시간. 그래서 곱해보면 12만원이 되고요. 똑같은 방법입니다. 이 30만원이 어디에? 여기에도 배부되지만 여기에도 배부된다라고 그랬습니다. 30만원 곱하기 전체 몇 시간이다? 1000시간. 1000시간 중에서 절단 부분이 사용한 시간은 몇 시간이다? 600시간 하면은 18만원이 됩니다. 다음입니다. 자, 동력 부분입니다. 여기에 동력 부분, 이 줄이 동력 부분입니다. 다음
배분이 여기에도 되고 여기에도 될 겁니다. 그래서 25만원이 곱해진 겁니다. 다음 여기는 두 개가 몇 와트입니까? 500kW. 전체 500kW 중에 요게 조립 부분이 차지하는 것은 300kW입니다. 그래서 500분의 300을 하면은 15만원이 되고요. 다음 여기는 25만원 곱하기 전체 500분의 200kW죠. 계산해 보면 10만원입니다. 아무튼 배부가 되고 나면 이 돈들은 없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선생님, 이것들은 무엇입니까? 이게 상호 배분법이나 단계 배분법이면 이것들도 계산되어야 되지만 직접 배분법은 이것이 필요가 없죠. 필요가 없습니다. 알아주시고,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절단 부분의 총원가입니다. 조립 부분은 필요가 없고요. 절단 부분은 본대 90만원에서 배부된 18만원과 요거 10만원을 더하면 정확하게 118만원이 되네요. 따라서 정답은 118만원이 되고, 다음입니다. 만약에 조립 부분의 총원가는 그러면 75만원 더하기 12만원 더하기 15만원이 정답이 되겠죠. 120만원이 될 텐데 지금은 문제에서 절단 부분의 총원가를 물어보았습니다. 따라서 정답을 한번 볼까요?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입니다. 출제위원님, 이거 28만원은 지구가 폭발해도 나올 수 없는 그런 보기를 내셨네요. 128만원이면 이해가 됩니다. 15만, 이런 게 다 있습니까? 전체인데, 절단 부분, 이것만 해도 벌써 90만원인데, 어떻게 이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요게 조금 난이도가 있다 보니까, 이거 두 개는 절대로 찍지 마라. 라고 이렇게 해주셨네요. 자, 7번 이렇게 마무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8번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단기 총제조 원가를 구하면, 자, 이거 공식입니다. 이 공식을 모르시고 세무 2급에 응시하신다는 것은 저는 솔직히 이번에는 연습 삼아 치고 경험 삼아 치고 다음에 합격할 거야, 이러신 분이라면 이 공식 모르셔도 좋아요. 하지만 전산세무 2급 치시면서 이 공식 모르고 시험을 친다는 것은 솔직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혹시 놓치셨다면 어이구 이거 중요한 거였는데 나 몰랐는데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물론 이 공식은 요만큼은 우리 나와있죠. 못 외우신다면 정기본 원가 명세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정기본 원가 명세서 눌러보시고요.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에요. 자, 여기에 원가 명세서에서 자, 여기 있네요. 자, 원재료,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그리고 요거 제조경비 하면은 요거 세 개를 다 하면 뭐가 된다? 단기 총 제조 원가, 단기 총 제조 비용, 이렇게 되죠. 그리고 기초 제공품 플러스 그리고 기초 제공품입니다. 단기 총 제조 비용에서 기초 제공품 마이너스 기말 제공품 재고액 빼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산하실 수 있는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것은 참고지 원칙적으로는 이 내용을 익혀주시는 게 맞다, 이래 말씀드리겠습니다. 힘드시더라도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겁니다. 자, 공식에 대입해서 바로 대입해 볼게요. 기초 제공품 3만원 그대로 했습니다. 기초 제품 재고액 5만원 그대로 했습니다. 다음 기말 제공품 재고액 만원 그대로 적었습니다. 기말 제품 재고액 4만원 그대로 적었습니다. 매출 원가네요. 55만원 그대로 적었습니다. 자, 까만색은 제가 그대로 적었어요. 여기에서 자,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구할 수 있겠네요. 자, 5만원에서 4만원을 빼면 만원, 넘어가면 이항하면 마이너스가 되겠죠. 54만원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54만원이니까 단기 총 제조 원가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3만원에서 만원을 빼니까 2만원, 이꼴 왼쪽으로 넘어가면 플러스는 마이너스 되겠죠. 2만원, 그러면 52만원. 정답은 2번이고, 이 문제는 공식만 알고 계셨더라면 대입해서 충분히 쉽게 푸실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되며, 특히 전산세무 2급 응시하시는 분은 전산회계 1급도 많이
함께 응시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산회계 1급에도 자주 출제되는 문제고 아주 중요한 공식입니다.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9번 주 수정은 종합원가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다음 자료에 의해서 기말 제공품 원가는 얼마인가? 자, 이 문제도 난이도가 조금 있네요. 출제위원님 100회 때 난이도가 조금 있네요. 좀 쉽게 그냥 막 금방금방 찾을 수 있는 문제 한 반팅 정도는 내주셔야 되는데 이 계산하고 이래 복잡한 게 좀 많네요. 밉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원가 흐름은 선입 선출법을 채택하고 있다. 자, 다음 모든 원가는 전 공정에서 균등하게 발생한다. 예, 알겠습니다. 선입 선출법은 기초 제공품을 빼줘야 되겠죠. 평균법에서 선입 선출법과 평균법의 가장 큰 차이점은 기초 제공품을 사용을 하게 되면 선입 선출법, 이거 사용하지 않으면 평균법이 됩니다. 다음 기초 제공품은 이만큼 단기총 4,500단위로 추가 투입했고요. 기말 제공품은 이만큼이고 완성도는 50%. 단기 총 발생 원가는 이렇습니다. 자, 먼저 물량의 흐름을 봐갑니다. 기초 제공품 7,800개이며 50% 그대로 적었습니다. 단기 착수 수량이 몇 개? 45,000단위 그대로 적었습니다. 다음 기말 제공품은 5,500단위 50% 그대로 적었습니다. 자, 그러면 단기 완성품이 되겠네요. 어떻게? 기초가 요거 더하기 요거 빼기 기말을 하면 47,300개가 됩니다. 이 내용은 문제는 주어지지 않았지만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왜? 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는 반드시 일치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들 물량의 흐름을 봐가는 겁니다. 자, 선입선출법이에요. 기초 제공품이 사용됩니다. 단기 완성품 수량에서 재료비입니다. 기말 제공품 수량을 더해서 기초 제공품을 빼면은 선입선출법, 이거를 안 빼면은 평균법의 재료비가 됩니다. 그러면 45,000개. 다음 가공비네요. 지금 이건 별 필요 없죠. 이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알아주십사 하고 설명드렸어요. 가공비는 단기 완성품 수량 47,000개 우리가 계산했습니다. 기말 제공품 수량 곱하기 완성도 그대로 적었습니다. 다음 기초 제공품 수량 곱하기 완성도 빼야 돼요. 빼면은 46,150개가 돼요. 자, 요거 계산도 제가 미리 했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자, 그러면 단기 총 발생 원가는 161만 5,250원입니다. 161만 5,250원인데, 자, 지금 몇 개가 완성되었습니까? 가공비가 몇 개입니까? 지금 기말 제공비면 가공비를 말하는 거 되겠죠. 요게 46,150개입니다. 나누어 버리면 한 개당 35원입니다. 35원이 되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계산하면 되겠죠. 5,500개 곱하기 50% 곱하기 개당 얼마? 35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5,500개 곱하기 50% 단위당 원가 35원 하면 96,250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데요. 대부분 시험에서는 여기까지가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많이 출제가 되었고요. 여기까지는 꼭 좀 알아주시고, 그리고 이 부분은 잘은 출제가 안 됐던 그런 문제인데요. 이게 조금 시간이 되거나 여유가 있다면 여기까지 알아주시고, 시간이 없거나 바쁘다, 벼락식이다 하신 분은 여기까지는 반드시 알아주셔야 됩니다. 이원화해서 말씀드렸습니다. 1번 정말 바쁘다, 이제 내일 모레 시험이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알아주셔야 되고, 아니다 한 열흘 이상 남았고 내가 좀 많이 요번 시험에 꼭 합격해야 되겠다 그러시면 여기까지 익혀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10번 다음 중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종합원가 계산은 제조 지시서를 제품별로 발행하지 않는다. 종합이니까 공장에서 대량 생산하죠. 이렇게 제조 지시서는 개별원가 계산에서 나옵니다. 예, 맞는 말입니다. 개별원가 계산은 작업별로 원가 계산이 이루어지며, 예, 맞는 말이죠. 그리고 제조 직접비와 제조 간접비로, 그렇죠,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합니다.
예, 맞습니다. 종합원가는 무엇과 무엇으로 구분하나요? 가공비로 구하죠, 가공비. 자, 부분별 원가 계산은 직접 재료비를 발생 원천인 부문별로 집계하는 방식이다. 자, 부분별 원가 계산은 직접 재료비는, 직접비는 추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분류 집계하지 않습니다. 뭐, 제조 간접비죠. 제조,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원가 회계에서 가장 핵심은 제조 간접비 배분입니다. 그러니까 직접비는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따로 분류 집계한다? 제조 간접비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원가 부분의 원가 발생에 대한 책임 단위로 원가를 집계하기 위한 조직 단위를 의미합니다. 예, 맞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며 부문별 원가 계산 직접 재료비, 직접비는 부문별로 집계하지 않습니다. 간접비, 제조 간접비를 부분별로 분류 집계하는 방법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들 기본이죠. 기본이니까 꼭 좀 익혀주시고요. 자, 11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소득공제 및 세액 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소득공제는 내가 총수입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빼서 금액을 구한 다음 세율을 곱해서 납부하는 거고요. 세액공제는 총수입에서 낼 세금을 구합니다. 세금을 구한 다음에 공제되는 세금을 빼요. 즉 세액공제는 세금에서 공제되는 세금을 빼는 거지만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금액을 빼주는 겁니다. 따라서 소득공제 100만원은 얼마가 안 돼요. 총소득에서 100만원을 빼주기 때문에 총소득이 4천이라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내 수입은 얼마로 따지겠다? 3,900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 거고요. 세액공제가 100만원이다. 자, 내가 내야 되는 세금이 600만원입니다. 세액공제 100만원이란 말은 600에서 100만원을 빼서 낼 세금이 얼마다? 500만원 내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 다른 겁니다. 자, 먼저 복권 당첨금 복권 당첨금 100만원 초과만 있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이 틀렸죠. 복권 당첨금과 일용 근로소득은 분리과세로서 얼마를 받더라도 기본공제 적용을 받습니다. 뭐 간단하게 답은 1번이네요. 2번 세부담 최소화 관점에서 한부모 공제와 부녀자 공제, 한부모 공제는 얼마다? 50만원. 부녀자 공제는 얼마입니까? 이거 한부모 공제는 100만원이죠. 한부모 공제는 100만원, 부녀자 공제는 50만원입니다.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한부모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렇죠. 한부모 공제는 100만원, 부녀자 공제는 50만원. 그러니까 한부모 공제를 적용받아야 됩니다. 중복 공제는 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공제는 중복 공제가 안 되지만 예외가 몇 가지가 있죠. 예외가 몇 가지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맞는 말입니다. 총급여가 500만원인 근로소득이 있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대해서 기본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그렇죠. 총급여는 한도가 얼마까지입니까? 500만원까지입니다. 예, 맞습니다. 자녀 세액공제는 자녀는 세액공제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중 7세 이상 자녀에 대해서 적용된다. 뭐 사실 7세 이상보다는 7세 이상 얼마? 20세 이하 이렇게 해주는 게 좀 더 좋겠죠. 이하가 됩니다. 정답은 요 4번도 맞네요. 답은 1번인데요. 자, 자녀 세액공제 중에 왜 7세부터 되는가 하면 6세까지는 어떻게 된다? 나라에서 자녀 수당을 줘요. 그래서 중복공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6세까지는 안 해주는 겁니다. 물론 일정한 요건에 대해서 자녀 부양가족 중에서 자녀 나라에서 받는 거 자녀 수당이라 그러죠. 이걸 안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녀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매달 한 10여만 원 내는데요. 자녀 세액공제 받으려고 이거 매달 10만 원이면 얼마입니까? 120만 원이에요. 자녀 세액공제 이거 받아봤자 얼마 되지도 않죠.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거 받는 것보다는 이게 유리하죠. 아무튼 요거 우리가
1세부터 6세까지 중에서 이 사람들 중에서 뭐 우리가 매월 부양 자녀 수당입니다. 아동 수당, 육아 수당 나라에서 주는 게 있어요. 저는 얼마 주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애가 이제 다 커서 받아보지를 못했는데요. 예, 1세부터 빵살부터 6세죠. 6세까지는 매달 나라에서 한 10여만 원 주는 겁니다. 이거를 내가 안 받고 있어요. 그 사람은 6세짜리도 됩니다. 5세짜리도 자녀세 공제 적용이 돼요. 그런데 받고 있는 사람은 안 된단 말입니다. 이중공제가 안 된단 말이죠.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요거 자녀 세액공제입니다. 7세 이상 만 20세 이하. 그리고 이 내용들도 좀 익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12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자. 그러니까 이 4개 중에서 반드시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만 되는 사람은 누구냐? 자, 확정신고의 면제가 있죠. 근로소득만 있고 다른 소득이 없으면 확정신고 안 해도 됩니다. 퇴직소득만 있는 사람, 이 사람도 확정신고 안 해도 됩니다. 연말정산 대상 연금소득만 있는 사람, 이 사람도 확정신고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이 사람도 신고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사업소득이 아니에요. 연말정산 되는 사업소득입니다. 연말정산 되는 사업소득이란 직전 연도의 수익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간편장부 대상자로서 보험 모집인과 방문 판매원이 여기에 해당이 된단 말입니다. 요거 사업소득과 뭐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은 다른 겁니다. 다른 거예요. 오해하실까 싶어서 제가 요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분리과세되는 이자, 배당, 연금, 기탁소득만 있는 사람은 안 해도 돼요. 왜? 분리과세니까 따로 내는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하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가 뭐 근로소득과 아니면 이런 거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섞여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한번 볼게요.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자, 소득이 2개가 있네요. 하지만 이자소득은 뭐 분리과세된다 그랬죠. 분리니까 아예 없는 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1번은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해당되네요. 따라서 1번은 확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2번 볼게요. 근로소득 하나가 있고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자, 이 사람은 2개가 있을 때는 반드시 확정신고를 해야 됩니다. 예,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공적연금소득과 퇴직소득이 있는 자. 자, 공적연금소득이 있는데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분류과세죠. 따로 하는 겁니다. 분류입니다. 분류과세 되기 때문에 종합과세 되지 않습니다.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요것도 면제가 되죠. 일용 근로소득과 근로소득과 일용 근로소득이 있는 자. 자, 요거는 소득이 2개가 있는데요. 일용 근로소득과 복권당첨금은 분리과세입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없는 거로 보시면 돼요. 근로소득 하나만 있는 거죠. 확정신고가 면제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고요. 이 문제도 요 근래에 자주 출제되고 있네요. 좀 익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13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 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한번 볼게요.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 등 명세서 작성, 제가 요약집에 있는데요. 자, 이 문제 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이전에 나누어 드렸던 자료에는 음식점을 하는 간이가세자 등 신용카드 발급 등의 결제 금액의 2.6%로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21년도에 변경이 되었는데 1.3%로 바뀌었었는데 제가 요거를 치우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 때문에 틀린 학생이 있다면 진심으로 죄송하고요. 두 번째, 이 문제 때문에 불합격하셨다.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양해의 말씀과 사과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진지하게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이게 2023년에 세법이 개정됐습니다. 자, 연간 한도가 본대는 500만원으로 했는데 2023년 내년 12월 31일까지는 1000만원으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2022년부터는 500만원으로 바꾸려고 했었는데 연기가 됐어요. 연장됐습니다. 이렇게 세법은 조금씩 바뀐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안 바뀌었죠. 법인과 매출액 10억원 초과하는 개인 사업자는 매출 전표 안 됩니다. 일반 과세자 발행금액의 1%인데요. 뭐 이거는 기억할 필요 없겠네요. 2023년이니까 멀잖아요. 1.3%입니다. 전제는 1.3%예요. 자, 아무튼 정답은 1번입니다. 결제금액의 몇 퍼? 1.3%가 맞습니다. 제가 그동안 나누어 드렸던 요약짐에 요거 아래쪽에 있었습니다. 요거 치워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자, 다음 직전 연도의 공급 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 과세자는 업종을 불문하고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업장별 직전 연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 사업자는 안 됩니다. 법인과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 사업자는 안 됩니다. 예, 맞습니다. 연간 공제 금액의 한도는 1000만원입니다. 요것들은 요 두 가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고요. 요거는 제가 요약집에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부분은 있었는데 제가 2.6% 해놨는데 이거 잘못했습니다. 1.3%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41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기본 문제네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된 때 재화의 공급 시기다. 자, 현금 판매, 외상 판매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된 때, 그러니까 어떤 정도가 될까요? 우리 상품권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되겠네요. 요즘 문화상품권을 핸드폰으로 이래 주고받죠. 받습니다. 이때 넘겨주면 받았습니다. 사용 가능하게 됐죠. 이때 팔린 거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예, 맞는 말이네요. 상품권을 현금으로 판매하고 그 후 상품권 등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 재화의 공급 시기다. 자, 이 말은 이 말이죠. 우리가 현대백화점입니다. 자, 상품권을 팔았어요. 이때는 팔린 게 아닙니다. 선수금으로 처리해 두었다가 자, 이 상품권을 가진 사람이 언젠가 물건과 바꾸어 가겠죠. 이때 팔린 거로 됩니다. 그러면 상품 매출 또는 제품 매출, 선수금이 되겠죠. 물론 상품권을 팔았을 때는 어떻게 한다? 현금 10만원, 선수금 10만원 해두었다가 이 상품권을 가지고 온 사람이 상품과 바꾸어 갔습니다. 그럼 상품 매출, 차비니 선수금 이렇게 상계 처리되게 되어 있고요. 실제로 인도될 때 재화의 공급 시기가 맞습니다. 사업자가 보세구역 안에서 보세구역 밖의 국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수입을 합니다. 수입하면 보세구역이 있죠. 보세구역이 있습니다. 구역 밖으로 국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재화의 수입에 해당할 때, 수입할 때 재화가 실제로 반출된 날을 재화의 공급 시기로 본다. 자, 이 말이네요. 이 말은 틀렸습니다. 자, 어떤 말이냐면 내가 외국에서 수입을 했습니다. 이 말 자체는 수입을 하고 언제 공급 시기로 보는가 하면은 수입을 했어. 이 보세구역에 있는 상품을 꺼내갈 때, 반출할 때 재화의 공급 시기로 본댔는데요. 이게 틀렸습니다. 반출할 때가 아니라 수입했을 때 수입 신고를 하겠죠. 수입 신고 수리일이 재화의 공급 시기가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보세구역에서 물건을 꺼내갈 때 공급 시기가 아니라 수입을 했어. 수입했다고 세관에 신고해야겠죠. 신고일, 수입 신고일 때 재화의 공급 시기로 봅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중간 지급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분을 받기로 한 때, 예, 맞습니다. 그래서 3번을 잘 모르신다 하더라도 1번, 2번, 4번이 맞는 말이죠. 3번이 틀렸고요. 아무튼 그 말입니다. 보세구역에 들어오게 되면은 수입 신고일이 재화의 공급 시기로 본다는 거 체크해서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15번. 아래의 자료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법상 폐 없이 잔존재화의 과세 표준을 구하면 얼마인가요? 출제위원님, 요번에 100회 때 실무는 아직 제가 안 봐서 모르겠고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어렵네요. 이게 좀 쉬운 것도 많아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수험생들 제가 봐도 요 조금 어렵다, 애매하다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수험생이라면 이게 조금 더 힘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하셨어야지만 지금 이 전체적인 문제 같은 경우는 엄청난 노력이 있었어야지만 13개 정도 맞출 수 있고요. 아니고 좀 수박 겉핥기라 그럽니까? 좀 얇게 두텁게가 아니라 얇게 공부하신 분은 제가 언뜻 보더라도 요거 한 7, 8개 정도밖에 맞출 수 없겠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조금 미워요. 대신에 좋은 점도 있죠. 이론이 요번에 차에 어려웠으니까 다음에 101회차는 아마 쉽게 놓으리라 생각됩니다. 자, 잔존재화의 과세 표준입니다. 폐 없이 잔존재화의 과세 표준. 왜 이런 게 필요한가 하면 우리 폐업할 때 남아있는 것은 우리가 매입세 공제 받았잖아요. 내가 내한테 팔았다 치고 부가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내가 기계장치 5억을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부가세 얼마 줬겠습니까? 5천만 원이 지급됐겠죠. 했는데 석 달 있다가 폐업을 해버렸어요. 자, 그러면 5억에 5천만 원 매입세 공제 받았겠죠. 이거 안 되죠. 폐업을 해버리면 이거 국세청에서는 그냥 날라가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잔존재화 요거에 부가세 이거 내야 되거든요. 그거 계산하는 겁니다. 폐업 시 잔존재화의 과세 표준은 취득가액 곱하기 1-체감률 곱하기 경과된 과세 기간의 수가 됩니다. 취득가액은 얼마입니까? 자, 한번 볼까요? 자, 기계장치 취득일자 2020년 4월 2일, 폐업일자 6월 1년 조금 더 썼네요. 그리고 취득가액 이만큼, 부가세 5,400만원 별도고요. 취득 당시 매입세 공제 받았죠? 받았으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매입세 공제를 받지 않았더라면 할 이유가 없죠. 왜? 부가세 공제 안 받았으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취득가액 5,400만원 1 마이너스. 자, 체감률이네요. 여러분들 이 체감률 어디서 보셨나요? 보신 적 있죠? 얻은 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정산할 때 이게 나오잖아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 명세서 작성할 때 보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정산할 때 보면은 이 체감률이 나옵니다. 건물 및 구축물은 100분의 5고요. 기타 나머지는 100분의 25입니다. 25%가 되겠죠. 다음 경과된 과세 기간수입니다. 자, 요것도 한번 볼게요. 취득일자 4월 1일이네요. 1기. 그리고 요거 하면은 또 2기. 둘. 그 다음에 6월 1일은 올해죠. 단기입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2기가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더 과세 기간 한번 볼게요. 이 경과된 과세 기간 수는 이게 취득일이 포함된 날입니다. 1기 4월 달에 샀으니까 2020년 1기 하나, 그리고 2020년 7월부터 12월까지 둘. 자, 폐업일은 언제입니까? 요거는 2021년 1월부터 언제까지? 6월까지는 하나가 되죠. 그런데 폐업일 날의 과세기간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 1기와 2020년 2기, 그래서 2가 되는 겁니다. 요것도 기간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 2기 2020년 2기 1, 2021년 1 해서 2기가 아니라 취득일에 포함된 거 2020년 4월 1일이 1기, 그리고 요게 2기, 폐업한 과세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개라는 거 참고로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2,700만원이 되고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조금 이런 문제도 거의 출제가 안 된 새로운 유형이네요. 요 100회 때 응시하셨던 분들 이런 문제 보시고 상당히 당황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101회에 응시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도 다 익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름으로써 우리 전산 세부이거 100회 이론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질문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질문이 모였을 때 합격에 명중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에 힘을 내고 구독에 참신한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열공하셔서 꼭 원샷 원킬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